예,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실 김현명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추진지원단장이신 중앙대학교 김연명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의 김연명입니다. 저 오늘 소개받았는데 갑자기 저 몇 가지 유령 단체가 있어서 좀 정정 좀 할게요. 국정기획위원회는 7월 달에 이미 해산돼서요. 지금 없는 단체고요. 국정과제 지원 추진 지원 단장도 이거 유령 직책이라서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정과제 지원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건 이제 사회 분야 정책들 국정과제를 좀 관리하고 뭐 이런 역할을 좀 맡고 있습니다. 예, 그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이따 토론자들께서 워낙 테크니컬한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아서 그거 위주로 발제하기보다는 왜 이번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을 상당히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치고 나가느냐 이런 배경을 주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오늘 맡은 임무일 것 같아서 그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책을 하나 쓴다고 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을 근로기준법 특례 업종에서 지정 제외한 게 적어도 챕터 하나로는 들어갈 정도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로시간 특례 업종 지정을 과감하게 해낸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좀 의미 있게 짚을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기쁨이기도 하고 동시에 굉장히 무거운 어깨가 저희들한테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복지의 핵심을 이뤄 오신 사회복지 시설 관계자들에게는 이 과제가 또 예산 지원이 잘 안 되고 정책 지원이 안 되면 굉장히 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제 풀어 나가야 될 과제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 나가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계의 그 역량이 정치적 역량, 문화적 역량, 정책적 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토론을 기점으로 적어도 이번 정부 내내 5년 동안 새로운 예산 투입해야 되고 인력 배치 기준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후속 작업들이 따라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관심을 갖고 저희 학계에서 또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정부 내에서 적어도 이 정책만큼은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서 한국 사회복지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부분 내용을 제가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번 정부에서 왜 그렇게 좋은 일자리를 강조하고 근로기준법이 특례 업종으로 지정된 26개 중에 5개 빼놓고 다 이걸 없애는 쪽으로 갔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최저임금을 일부에서는 굉장히 무리하게 올린 거 아니냐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정책을 시도하고 있느냐. 이런 게 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책상 앞에 앉아갖고 쭉 나온 게 아니고요. 다 우리 경제 사회 체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사회로 좀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거라는 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은 약간 뭐 어려운 얘기일 것 같은데 좀 핵심만 말씀드리면 왼쪽에 표 1 보면 최종 수요 항목별 구성 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른쪽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2.5% 1990년에 2010년에 35.1%로 늘어났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점 커졌다라는 얘기고, 수출 부분에서 수출이 잘 돌아가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 전반이 굉장히 주름살이 생기는 이런 현상을 그걸 이제 표현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에 이제 가계 소비의 비중은 90년에 41%에서 35%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표가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저 오른쪽에 수출 부분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진 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수출 부분이 잘 돌아가서 수출을 담당하는 건 주로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잖아요. 대기업들이 수출 많이 해서 벌어들인 돈을 갖고 다시 우리나라에 공장 짓고 사람 많이 뽑고 원하청 쪽에다가 좋은 일자리 많이 주고 일감 많이 주고 그러면 돈이 흘러다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소득이 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런 수출을 통해 갖고 우리 경제적 부가 올라간 것은 적어도 90년대 중반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이었어요. 우리가 수출을 저렇게 장려하지 않았다고 하면 1950년대, 60년대 거의 지금 현재 아프리카 수준의 소득에도 못 미치던 가난한 나라에서 갑자기 세계 경제 규모 뭐 10위권 안으로 점핑할 수 있었던 게 상당 부분 이제 수출이 갖고 온 영향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수출 부분이 잘 돌아가도 그 돈이 중소기업이라든지 하청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수출 대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뽑는 게 확 줄어들었어요. 전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미국 쪽으로 공장 짓고 그쪽에서 일자리 만들고 그래서 수출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의 소득 상승이라든지 소득 재분배,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수출 부분에다가 목을 매는 정책을 썼다간 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가계 소비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왜 가계 소비 비중이 줄어드느냐? 비정규직과 같은 일자리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저임금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할 돈이 없어요. 즉 내수가 점점 죽어가는 현상들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표에서 보는 건 이번 정부가 역점을 두는 건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수출 부분을 약화시키거나 혹은 뭐 그것을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내던지겠다는 게 아니고 수출은 수출 부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수출에서 벌어들인 돈이 밑으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대기업들의 갑질을 좀 완화시킨다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그 원가 절감 이런 거를 대기업에서 너무 강요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정책을 소위 말하는 이제 시장에서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들을 한편으로 추진하되 왼쪽에 나와 있는 가계 소비의 크기를 늘리기 위한 전략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전략은 간단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게 되면 가계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는 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덜 쓰면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고요. 오늘 얘기한 주제인 근로기준 사회복지 사업을 근로기준법 특례 업종에서 지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쪽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임금 수준도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내수를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큰 내용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을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해하시려면 그 반대말인 이윤주도 성장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윤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장기적인 안정을 가져오려면 기업이 투자 많이 해서 일자리 많이 만들고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내면 그게 바로 경제 성장의 지름길이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시작한 이후로 지난 보수 정부까지 기업에게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뭐 세제 지원을 통해 갖고 대기업들을 키워나가는 정책을 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업이 커져도 그 돈이 밑으로 흘러가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윤주도 성장을 하려면 정부에서 쓰는 정책들이 대표적인 게 뭐냐? 법인세를 인하해줘 갖고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많이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활동 많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많이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국제 경쟁력에 장애가 생기니 임금을 좀 억제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과거 정부 보수 정부에서 썼던 게 이윤주도 성장, 즉 기업을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놓고 피는 정책을 썼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건 그것대로 하되 그거보다 훨씬 더 그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쪽으로 해서 경제를 좀 회복시켜 나가고 장기 성장을 도모하겠다라는 게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적인 얘기고 이런 소득주도 성장론이
일부에서는 뭐 교과서에도 없는 얘기, 뭐 세계사적 흐름에서 뭐 반대되는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최근에 OECD라든지 IMF라든지 월드뱅크 과거에 이윤주도 성장론을 굉장히 주장했던 그런 국제기구 소득 분배 상태가 이렇게 악화된 상태는 장기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보고서들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이 컨셉을 굉장히 과감하게 받아들인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노동이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을 높이는 거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가계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크기를 늘리는 건데 가처분 소득의 크기를 늘리는 건 간단하죠. 월급을 좀 올려주면 됩니다. 또 하나는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리려면 사회복지제도가 확충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부모님한테 1인당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정부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내 월급에서 부모님 생활하라고 내 월급을 떼서 20만 원, 30만 원을 드려야 됩니다. 정부가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30만 원을 주면 그만큼 나의 가처분 소득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고 훨씬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지제도라는 것이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복지제도를 학자들이 일명 사회적 임금이라고 합니다. 월급 같은 그런 그 시장에서 주어지는 임금 말고 사회적, 집단적인 계약을 통해서 임금과 같은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걸 소셜 웨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법은 월급을 올려주는 방법, 그리고 소득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 갖고 사회적 임금의 크기를 늘려주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왜 그렇게 복지 정책, 예를 들어 아동수당 도입하고 기초연금을 30만 원을 올리고 이번에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 같은 걸 통해 갖고 훨씬 더 근로조건을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게 다 가계 가처분 소득, 소비 진작, 내수 효과를 노리는 큰 정책적 흐름에 위치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일자리의 그 크기를 비교해 보면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쪽과 보건 쪽의 일자리를 다 합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 일자리가 굉장히 적어요. 대략 보건 쪽 일자리가 한 90만 개 정도 되고 복지 쪽 일자리가 또 한 90만 개 정도 되는데 복지 쪽 일자리 90만 개 중에는 한 32만 개가 보육 쪽이고요. 그다음에 한 34만 개가 요양 서비스 관련된 쪽이고 나머지 한 30만 개 정도가 여기 계신 각종 시설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재가 쪽 서비스 하시는 분들 이쪽이 또 한 3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190만 개를 다 합치면 그게 대략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일자리 중에 한 6.7%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일본은 그게 12.1%고 그다음에 미국은 13.1%고 EU 15개국은 12.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보다 보건과 복지 쪽의 일자리가 훨씬 더 인구 고령화가 진척되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복지부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보건복지 관련 산업의 일자리 증감 현황을 보여주는 건데 그 빨간 박스로 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보시면 2011년 6월에서 2015년 6월까지 이쪽 부분에서 무려 한 27만 9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28만 개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제조업은 점점점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자동화되고 해외로 나가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부분은 서비스 업종입니다. 서비스업을 넓게 보게 되면 교육, 금융, 법률 이런 것도 있지만 그중에 사회 서비스하고 보건 쪽이 굉장히 핵심적인 일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저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겁니다. 흔히 뭐 학계에서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맥잡이라고 합니다. 맥잡. 그 맥도날드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전혀 폄훼할 의도는 없습니다만 저임금, 단순, 반복, 창의적인 생각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회 서비스 쪽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 특성하고 굉장히 유사한 특성이 나타나서 일자리가 늘어나면 뭡니까? 뭐 합니까? 저임금에다가 인간의 창의성을 오히려 소모시키는
그런 쪽으로 일자리가 자꾸 유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로 여건 자체가 안 되니 서비스 퀄리티가 높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하루 뭐 3교대가 아닌 2교대를 하게 되면 휴게 시간 별로 없고 클라이언트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여력이 뭐 줄어들 수 있는 건 뭐 너무나 뻔한 이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기 위해서 사회 서비스 쪽의 양질의 일자리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회 서비스 공단이라는 것들 새로 만드는 것도 바로 사회 서비스 공단을 통해 갖고 사회 서비스 쪽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정책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오늘의 주제인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지정 제외를 한 것도 바로 사회 서비스, 사회복지 사업 쪽에 있는 지금 아직도 퀄리티가 떨어지는 일자리들을 좀 양질의 일자리로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겠다. 이게 이제 당연히 사회복지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고 클라이언트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좀 더 좋은 일자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들어서 청년들의 그 고용 문제도 좀 풀고 그 일가정 양립을 통해 갖고 그 출산율도 높이고 이런 그 굉장히 다목적 용이 들어간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직종 일자리는 뭐 제가 굳이 여기서 통계를 인용 안 해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 그 보육교사 임금을 보게 되면 국공립이 이게 이제 2015년 통계인데 한 210만 원 정도 되는데 저쪽에 소규모 가정이나 이쪽은 뭐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하지만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의 일자리가 민간하고 가정 쪽에 몰려 있습니다. 32만 개 중에 뭐 원장님들하고 국공립 쪽 빼고 그러면 민간하고 가정 쪽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분들이 거의 한 2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분들 일자리가 20만 개로 굉장히 많은데 월급은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 이게 디슨 잡이라고 못하고 이제 맥잡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기 힘들고 저임금이니까 저 보육교사들의 심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가끔가다 언론에 나오는 아동학대 문제 이런 것도 나쁜 근로 조건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시각으로 지금 문제를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 쪽 표를 적어놨습니다만 시급으로 따지게 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앞으로 요양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요양보호사들의 근로조건을 좀 향상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넘어가 주세요. 그다음에 뭐 이건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초과 근로수당 지급 안 되는 현상들도 뭐 도처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 그동안 많이 얘기됐고 현장에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우리 사회 발전을 앞당기는 큰 흐름이다라는 게 이제 이번 정부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도 중요하고 가계 가처분 소득의 크기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만들어내는 환경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중요한 핵심 과제이고요. 그래서 이제 임금 현실화,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고 특례업종 지정 폐지라는 성과까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제조업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도 그렇고 다 워낙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저 오른쪽 통계 보시면 2015년 근로시간이 한국이 2071시간, 가까운 일본이 1734, OECD 평균은 1691시간밖에 안 되니까 1년에 2071시간을 일하면서 일가정 양립하라 이거 뭐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개혁해 나가기 위한 큰 틀이 이제 서서히 마련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업종 지정 폐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토론자들 분께서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한 얘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의 폐지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제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3월 20일 날
주당 52시간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요.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무려 5년 동안 이 법안을 갖고 논의를 했고 그 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노사정 협의회에서 수많은 토의와 합의를 거친 걸 따지면 거의 한 15년 이상 논쟁을 벌여오고 이번 정부에서 성과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의 검토가 있었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는 걸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노동 시간을 52시간으로 딱 제한을 하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52시간으로 딱 이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요. 주로 이제 사회복지 관련 업종이 많이 모여 있는 50인에서 300인 미만 업종, 그거는 2020년부터 제한 규정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5인에서 50인 미만 업종은 2021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2018년이니까 적어도 저희 시설들이 적응할 기간이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 복지부 오늘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제 예산을 어떻게 확충할 건지 그리고 2교대를 3교대로 바꿀 때 그 대체 인력 확보 문제라든지 8시간 근로시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휴게 시간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그거에 따른 또 뭐 각종 수당들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인력 배치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세심하게 논의할 적어도 시간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우리 사회복지계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휴일 근로시간 할증률을 명확히 해서 8시간 이내 휴일 근로 50%로 하고요. 8시간 초과한 경우 이제 100% 할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례 업종은 이번에 사실 노사정위원회에서 특례 업종 지정 제외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건업하고 사회복지사업도 특례 업종을 그냥 지정하는 걸로 남겨져 있었는데 적어도 이번 정부가 지금 칭찬을 받아야 될 거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할 때는 사회복지 사업이 이거는 그냥 존치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그거를 제외하는 걸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은 굉장히 좀 평가받을 만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보건업은 여전히 특례 업종으로 지정이 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하는 건 요거는 지금 실제 시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이라는 게 근로기준법상 이제 휴일은 뭐 그 일요일하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 빼고는 법정 휴일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이제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그 수당을 주는 휴일로 정할지 말지는 다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하는 이것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토론자분들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편법적인 인력 배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시간의 수당 지급하지 않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휴게 시간이 충분치 않아 갖고 사회복지사들이 번아웃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요. 그다음에 이제 교대 근무가 이제 3교대로 돌려야 되는데 뭐 번아웃은 많이 좀 낮이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걸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대체 인력 문제, 임금 조정하는 문제, 제일 중요한 이 뭐 경제부처에서 또 이거 예산 안 주는 거 아니야? 예산을 적게 줬을 때 시설들이 받게 되는 그 재정적 압박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이제 산적해 있습니다. 예,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적정 인력하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나 기타 학계에서 대충 추정을 한 거 봤더니 대략 2교대를 3교대로 바꾸려게 되면 지금보다 한 12,000에서 14,000명 정도 인력을 새로 충원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약간의 대체 인력, 뭐 어린이집의 그 대체 교사처럼 그런 인력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계획을 굉장히 좀 세밀하게 짜야 되고 그게 또 시설별 업종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짜려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자세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토론자들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자세히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계 수건 사업 중에 한 장이 넘어가는 이런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산도 굉장히 수천억 원이 들고 새로 인력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계가 힘을 좀 모아서 적어도 이번 정부 내에서는 내가 바깥에서 어디 근무하세요? 그럼 뭐 저 복지관에 근무해요. 내지는 뭐 생활시설에 근무해요. 이래도 장가도 참 갈 수 있고 시집도 금방 갈 수 있고 휴일날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갈 수 있는 이런 적어도 근로 요건이 마련돼서 5년 뒤에는 사회복지계 일자리가 아주 베스트 잡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디슨 잡이다. 우리 뭐 별로 남부럽지 않다. 이 정도까지는 좀 진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김현명 교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한 4, 5만 명은 모여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아주 아니면 각 지역의 대표분들만 엄선해서 올라오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벌써 시작한 지가 1시간이 지나서 약간 좀 지루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요. 좀 재밌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김대중 정부 이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발전됐다. 한 20여 년이 흐른 시점에서 학자들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복지국가가 이미 대세로 되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사회복지 서비스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수교육 같은 데 가서 복지국가가 이만큼 그래도 진척이 됐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과연 이분들은 그걸 체감하실까? 그리고 이런 한국의 복지국가의 상대적 발전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 다른 한편으로는 죄송함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주제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현장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 저의 개인적인 그런 죄송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하고 오늘 이 사회를 기쁘게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나 이미 벌써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리고 김현명 교수님의 발제 이런 거에서 들으셨다시피 이게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 엄청난 그런 기쁨과 그리고 환희를 그리고 희망을 이제 우리가 구현했다 이렇게 그냥 자축하고 만세를 부르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하기 위해서는 또한 엄청난 부대되는 여건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한 자축이긴 하지만 어떤 과제를 우리가 다시 관철시켜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지혜와
그리고 이것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실천, 뭐 행동, 뭐 방식들, 그리고 좀 더 논리적인 어떤 그런 정립, 이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공감해 주시고 또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서 사회복지계 전반이 이제 그것을 같이 공유해서 또 다른 대장정으로 가는 그런 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웬만하면 다들 아실 법한 분들이 오늘 토론자로 나와 계십니다. 6분이십니다. 우선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으신 여러분들의 자랑, 물론 여기에는 사회복지사가 아니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오승환 회장이십니다. 네. 오늘 축사를 하셔야 되는 분이 토론자로 나와 계셔가지고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하실 얘기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사무총장으로 계신 설정곤 총장님이십니다. 네, 복지부에서 뭐 오랜 동안 일하셨고 다시 협의회에서 제2의 그런 인생 이모작을 하시면서 사회복지계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봉사? 이 말도 좀 안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사회자로서 실수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자꾸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정책위원장이신 황소진 선생님이십니다. 네. 아마 시설의 그런 사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매우 적나라한 또 매우 좀 비판적인 그런 얘기도 해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분은 서울여대 교수시면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신 김진석 교수십니다. 네. 요즘 뭐 전공이 뭔지를 잘 모를 정도로 여기저기서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뭐 이거는 뭐 디스가 아니고 자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설계를 하시고 앞으로 남은 산적한 과제를 또 헤쳐 주셔야 되는 정부 내 선봉으로 계신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정책관 국장이신 곽수경 국장님이십니다. 네. 끝으로 오늘 뭐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위원님들, 정책위원장님까지 막 소개가 돼서 앞에 축사도 하시고 이랬습니다만 뒤에서 모든 것을 하는데 암약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이신 홍성대 위원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6분의 그 말씀을 이제 차례차례 듣기로 하는데요. 시간이 이미 벌써 제가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동안 한 7, 8분 지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뭐 5분 정도로 핵심만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고 정 뭐 시간을 더 쓰셔야 되겠다 그러면 2분 더 드리는 걸로 해서 7분 정도로 칼같이 제가 자르고 그리고 그래도 하여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미처 토론자분들이나 발제자분들이 생각하시지 못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 육성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 7분으로 그렇게 하되 각각 5분으로 줄여주시는 걸 부탁을 말씀드리고요. 울산에서 올라오신 분에게 5분, 7분 얘기를 하려니까 죄송한데 오승환 회장님부터 스타트를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사협의 오승환입니다. 먼저 이렇게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성과를 가지고 토론회를 갖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가능할까라는 것으로 도전을 했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현명 교수님께서 발표 도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노사정위에서 특례업종 폐지와 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논의를 해왔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노사정의 논의에서 특례업종을 10개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보건업과 사회복지 사업은 그 특례 유지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특례 폐지에서 빠지게 됐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노사정의의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은 특례 폐지를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 즉 무슨 얘기냐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아무도 노사정의에 우리 특례가 나쁜 거니까 이거 없애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들은 논의 안 된 거기 때문에 26개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만큼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와 업무의 파트너만 생각했지 고용노동부나 노사정의에 관련된 관심이 적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9월 달에 토론을 통해서 민주당 정책위와 복지위와 환노위 세 개 위원회에 같이 토론을 한 것이,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 자리를 꽉 채워서 우리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시설단체협회 각 시설 직능이 함께 연합한 토론회를 한 것이 이러한 제도적 성과를 가져오는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특례와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례만 폐지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성질일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게 오늘 주제 발표와 여러 축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냥 저희가 작년에 특례를 준비할 때 민주당 정책위와 논의할 때 한 4천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잠정 추산 4천억 정도 추정을 했었는데 말씀드리면 6천억이 더 필요하겠다. 또 이게 지방이양시설은 과연 복지부에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지방이양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을 감당해 내야 되는데 이 예산이 감당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논의. 저희가 2013년에 복지부 통계 자료입니다만은 이 분야에 9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 9만 명이 과연 새롭게 충원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 더 큰 문제는 그 논의에서 빠져 있는 이제 우리 은강석 회장님 오셨습니다만 장기요양 파트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 우리에게 해결돼야 될 현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는 재단체들이 더욱더 하나된 단일 대오를 뭉쳐서 더 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내가고, 복지부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양 정당 또 각 국회 각 정당들과 함께, 이게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함께해서 이 부분에 관련된 예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단체의 힘으로, 특정한 정당의 힘으로 앞으로의 추진되는 과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이제는 이 추진되는 과제를 위해서는 오늘의 우리의 힘들을 하나도 정말 모아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거고, 그러한 노력에 앞서서 정말로 우리가 더 많은 관심들을 현장에서 보내주시고 각 단체를 통해서 잘 표출해 주시는 것,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표현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압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역할이고, 그러한 역할을 우리 협회와 또 우리 한단협이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태수 교수님이 자꾸 눈치를 주셔서 이 정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눈치를 줘야 될 타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방심하고 있다가 끝나셔가지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상당히 요점 중심으로 핵심적인 그 지적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한사협이 그러한 앞으로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봉에 쓰겠다, 뭐 이런 다짐까지 하신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협의회의 입장은 어떠신지 설정본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으로부터 말씀해 주세요. 방금 전에 이 교수님이 말씀드려서 저도 잠깐 제 소개를 하면, 제가 복지부에서 한 30여 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한 20여 년 정도를 아마 직간접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를 종사를 했는데요. 제가 복지부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지만 사실 이게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를 할 때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가슴 아픈 업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하고 연관된 게 1980년도입니다. 당시에 국정지표가 복지사회 건설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복지사회가 건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이 어찌 보면 제2의 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사실 80년도부터 우리가 국고 지원을 시설에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가슴 아프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사회복지 그 업종에 근로 여건이 너무 열악해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제가 이제 과장이나 사무관 때 이렇게 근무를 해보면 우리 뭐 고객인 이제 시설이나 아니면 종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사실 좀 죄책감도 느꼈어요. 야, 이걸 뭐 해줄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전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복지부 예산과에도 한 4년 정도를 근무했어요. 이게 참 구구절절히 얘기를 들어보면 참 옳은 얘기인데 실행이 안 돼서 어쨌든 뭐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근로여건 개선이가 처우 개선이거든요. 아직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복지 업종의 그 처우 개선이나 근무 여건이 그렇게 이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나아졌지만 아직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근무 강도가 뭐 아시겠지만 때로는 이게 심지어는 뭐 돌아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가끔 저는 뭐 뉴스를 계속 봅니다. 전에 보면 이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근무하시던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야,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안 되면 이럴까 이런 좀 느낌도 많이 들었는데요. 아마 이게 우리가 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이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로시간 단축제 때문에 그렇게 과로도 없어지고 이제 말씀하지만 과제는 있습니다. 이게 뭐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게 아마 쉽지는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어렵지만 하나하나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아마 시설에 계신 분들 뭐 이렇게 좀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이게 당장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 일이 되겠냐. 아마 이런 걱정도 많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걱정을 하지만 저는 이제 이게 단시간을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이런 문제가 던져지면 어쨌든 이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속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국정과제도 잡고 100대 국정과제 잡고 작년에 또 이제 토론회도 하고 이게 분위기를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들 이게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이 금년 3월 달에 이제 법령으로 이제 공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이 시설별로 이렇게 정확한 산출을 해야 돼요, 이게. 예산이 과연 얼마가 소요될 것이냐. 그다음에 연도별로 이렇게 좀 정확하게 산출을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시설은 국고가 지원되는 시설, 지방비가 투입되는 시설, 아니면 또 시설이 부담하는 시설이 있을 겁니다. 이걸 재원별로 정확하게 좀 카운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나 이거 반영 못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항상 제가 경험에 비춰보면. 또 때로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장교양 뭐 시설 같은 데는 수가를 또 인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우리가 세심하게 봐서 한 군데도 이게 놓치면 안 됩니다. 시설마다. 그리고 이제 또 지속적으로 국고라든가 아니면 지방비라든가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해서 또 자기 입장을 항상 여러 번 카운트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나 지자체나 이제 당에서 좀 독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진 사항이 어떻게 점검되고 있느냐. 이게 모든 일이 뭐 시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세심하게 좀 점검을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잘 결실이 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를 잘 내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들의 그 꼼꼼함과 또 합심과 또 이렇게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시작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잘 슬기롭게 해서 이걸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오승환 회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앞으로 남아 있는 결정적인 과제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어쨌거나 30년 공직 생활 하시면서 느끼셨던 가슴 아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남은 총장 임기 동안 아마 앞에 서서 해결하시는 것에 어떤 에너지로 삼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요.
세 번째 아까 소개해드린 황소진 정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는 공직 30년인데 저는 시설 근무 30년 됩니다. 89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 130명에 직원 10명이었습니다. 예, 한 명의 생활재활교사가 20명의 장애인을 1년 365일 24시간 보살펴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4년제 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현장에 갔더니 저만 4년제 졸업한 왜 너가 여기 왔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드디어 2교대제가 도입이 됩니다. 4.7명당 생활지도원 2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시설 신고증 반납하고 데모하고 울면서 하소연해서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고 근로기준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12시간만 일할 수 있다는 거, 12시간 쉴 수 있다는 것 거기에 굉장히 만족했었습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생물이지 않습니까? 살아꿈틀거립니다. 계속해서 국가의 발전에 맞춰서 근로기준법도 변화 발전했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지금까지 4.7명당 2명이라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모든 시설의 원장, 관장, 관리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근로기준법 앞에서 범법자가 되어버립니다.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7명당 2명이라는 기준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변칙 3교대가 나옵니다. 예, 휴일 노동, 예, 야간 노동에 대해서 휴게 시간도 담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야간 휴게 시간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따로 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만 요 야간 휴게야 해놔놓고 일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다 뭡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89년도에 그래 일했다 이라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하고 그죠? 바로 어떻게 합니까? 고용노동부로 갑니다. 그 사진 찍어서.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자기 집 팔아서 1억을 물러줬다 어쨌다는 이야기가 정말로 흔합니다. 예, 이런 상황들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칙 3교대를 하다 보니까 4.7명당 2명의 장애인, 2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던 것들이 지금은 3교대 해야죠. 야간 근로 맞춰야죠. 휴게 맞춰야죠. 이래야 되니까 생활재활교사, 생활지도원 1인이 근무하는 시간에 맡아야 되는 클라이언트 수가 16명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16명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89년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비스의 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서비스의 질은 누가 담보합니까? 근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해야 된다. 예. 지역사회 활동 강화하고 어떻게? 커뮤니티 케어. 아까도 말씀 여러 번 나왔죠. 커뮤니티 케어 해야 된대요. 한 명의 장애인을 위해서 저희도 하고 싶어요. 우리 원에도 일반 사업장에 장애인이 어렵게 취업을 했습니다. 종합병원 식당에 여성 장애인이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지적 장애인이에요. 자폐성도 있어요. 혼자 출퇴근 안 돼요. 그렇지만 커뮤니티 케어 해야 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해야 되니 어떻게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선생님이 같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혼자서 맡아야 되는 그 시간에 맡아야 되는 장애인 수가 16명인데 나머지 15명은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특례업종 폐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너무 고맙고 제가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렸고 그다음에 옆에 계시는 오승환 회장님 되시자마자 너무 멋진 일을 해내셨다고 감사를 드렸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너무너무 됩니다. 제가 처음에 20명의 장애인을 맡았다고 했죠. 그죠? 4분 44초 되라고 했습니다. 20명의 장애인을 맡았던 데보다 더 악화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인력 지원, 그다음에 임금 보존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극한의 상향에 갈 수 있다라는
끔찍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원은 있으나 마나합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적정 인력에 대한 산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4.7명당 2명이요. 그 당시 예산을 가지고 계산기 두드려서 나와서 4.7명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0.7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적정 인력에 대한 산출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아동은 아동에 맞게, 장애인은 장애인에 맞게, 장애 유아는 우리 수녀님 지금 급하십니다. 장애 유아는 장애 유아에 맞게, 각자 그 분야에서 적정 사회복지 인력이 몇 명이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산출 먼저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적정 인력 배치 기준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교대에서 최소 3교대제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해서 16명 보는 수밖에 없고 그대로 간다면 우리는 24명까지 볼 수 있다라는 각박한 심정 맞지 원장님? 두렵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3교대제로 가면서 그에 아울러서 야간 및 휴일 근무자 지원되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그대로 범법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장 근로수당을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생활지도원은 40시간, 그 외에는 20시간의 연장 근로수당을 주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한데요. 이게요, 사실은 기본급 성격입니다. 기본급이 워낙 낮다 보니 연장 근로를 하지 않으면 생계가 꾸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연장 근로를 52시간으로 줄여버리면 52시간 되면 연장 근로 시간이 줄죠? 실질 임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깎이는 거예요. 지금도 살기 팍팍한데 제가 부산에 와서 7분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수당 감소분에 대한 기본급 인상도 꼭 신경을 써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러다 보면은요,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납니다. 제가 우리 장애인 거주시설만 하면은 이게 정말로 이 아까 말한 야간이니 뭐니 다 하면은 추가 인력이 5,042명이 필요하고요. 추가 예산만 해도 968억이 늘어나야만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그 많은 돈, 그 많은 인력을 어떻게 3년 사이에 확보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몰상식하게 몰아붙이는 사회복지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하셔서 한 해 한 스텝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같이 마음을 합쳐서 어떻게 작은 성과라도 일궈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시간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지켜주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앞에 두 분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황 정책위원장님께서 그 초과근로 수당이 없어지는 데에 따른 임금 보전이라는 문제를 추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현재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아까 오승환 회장께서는 9만 명 그리고 6천억 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마 이 생활시설의 초과근로 수당에 대한 감소분을 보존하는 문제까지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김진석 교수님 참여연대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방금 소개받은 서울여대 김진석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사회복지직의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일자리 상황이라든지 지표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국정과제 제1호로 얘기했던 것이 결국 이제 일자리 창출이었고요. 근데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다양한 시도들을 해온 지 한 1년여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상 실업률 추이를 보면 수치상으로 보면 여전히 정체 내지 오히려 악화 국면인 것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그 청년 실업 대책과 관련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작년 언제의 발표가 아니고 2018년 2월, 그러니까 벌써 한 2달 전의 얘기인데 8점, 그러니까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8점 후반대, 9점 초반대이던 것이 2018년 2월에는 오히려 이제 9.8%까지 올라간 이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어디에서 이러한 청년 일자리라든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보면 실제로 민간을 통한 아까 김현민 교수님 말씀하셨던 쉐이클다운 이펙트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일정한 한계 상황 내지는 포화 상태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열어야 될 지점은 역시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얘기했던 81만 개 일자리, 그중에서 34만 개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 이거에 결국엔 초점이 맞춰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일자리 현황을 저희들이 좀 놓고 보면 아까 김현명 교수님 그 슬라이드에서 얘기에서도 나왔듯이 지난 정부에서의 그 일자리가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굉장히 늘어난 거는 사실이지만 그 일자리들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소위 안 좋은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그리고 요양이라든지 돌봄 이용에서 뭐 조각난 노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주로 늘어나면서 사실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들이 아니었던 것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확충의 슬로건을 단순한 일자리 확충 이게 아니고 좋은 일자리 확충이라는 그 방향으로 잡은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그 전환, 특히 특례업종 폐지에 따른 일자리 환경의 개선이라고 하는 지점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좀 미진한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직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을 보면은 이거 인건비와 운영비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업비 위주로 통으로 이렇게 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사업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어진 인건비 구조, 그 보조금 구조 안에서 그러한 이 인건비 특례업종 폐지에 따른 그 인건비를 지출을 하려면 사실은 사람을 줄이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줄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의 일자리의 개선을 위한 특례업종 폐지라고 하는 이 중요한 그 변화는 사실상 사회복지 영역 전반에 걸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발점에 불과하다. 그리고 진짜 이제 본 싸움은 지금부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가 현실화되기 위한 예산의 마련,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예산의 마련, 그리고 실질적인 개별 제도들의 전환이 동반되지 않으면 혹은 후속 조치를 같이 오지 않으면 사회복지직 특례업종 폐지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한 1, 2년 사이에 사문화되거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극단적인 경우에는 노동 조건의 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들에서 아까 그 사무처장님이셨나요? 정책국장님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생활시설의 경우가 이제 특히 열악한 지점이고 최소한 3교대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2교대라고 하는 거가 알고 보면 결국에는 12시간을 통으로 근무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 구조는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인간적이지 않은 노동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3조 3교대 혹은 바람직하게는 4조 3교대와 같은 방식으로 나가기 위한 그 제도적인 변화가 단순히 이 노동근기법에 기반한 노동 조건의 변화뿐만 아니라 거기에 뒤따르는 제도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그거는 이제 복지부의 과제로 또 역시 남아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시기로 6초가 남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여기에 계신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학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시는 복지부, 그리고 여당의 전문위원까지 합쳐서 사실상 이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고 3년 후 5년 후에 이거가 사회복지 전반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협조적인 토론자들로 구성이 된 이 토론회를 사회를 보게 돼서 굉장히 제가 기쁘게 생각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표현을 하시지 않았지만 잘못하면 이게 재앙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노동 조건의 엄청난 악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 그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또 김진석 교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소위 통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어떻게 담보가 될 거냐, 이런 부분까지도요. 자, 뭐 복지부에서는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정책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매우 좀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경 국장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떻게 이걸 이행을 하겠고 어떻게 여러분들 협조를 끌어낼 것인가를 가지고 잠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행일도 못 바뀌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사업장 규모별로 이제 개정된 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사회복지사업 종류별로 보면 당장 내년 7월부터 12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적용을 받습니다. 2020년 1월부터는 규모가 커서 그런 거죠. 22개 어린이집, 463개 요양시설, 450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73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휴게 규정은 올해 7월부터 시행입니다만 이것이 실제 이행력을 가지려면 교대 인력이라든지 제반 지침이 같이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작년부터 여당하고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이라는 큰 방향을 추구하면서 그 의견을 같이 하면서 올해 법 개정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고용부, 기재부 또 이제 각 업종이 관련된 유관부처와 후속 조치를 매주 TF를 만들어서 꾸려나가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확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뭐가 힘든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근무한다고 다들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2017년 보사연에서 연구 실태 조사를 했는데 평균 근로시간 거주시설 종사자 평균 근로시간이 43.5시간으로 나왔습니다. 또 다른 2016년 보사연 연구 결과는 노무조사 차원으로 이건 접근하긴 했습니다만 장애인 그룹홈이 57.8시간, 아동양육시설 51.1시간 뭐 이렇게 생활지도원의 근무 시간이 다소 길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근무 시간이 얼마나 초과하고 있고 얼마나 인력이 부족하고 이걸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근무 시간이 업종시설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저희가 생각을 해봤더니 충분하지 못한 예산에 맞춰서 초과 근무를 시키려니까 초과 근무 수당에 맞춰서 거꾸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줄 수 없는 시간은 아마 휴게 시간으로 자체 산정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인력 배치 기준을 가지고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교대 근무가 필요한 그 거주시설 인력 상황을 봤더니 주간 인력 대비 노인 양로 시설은 인력 비율이 뭐 108.4%, 아동 그룹 홈이 152.1%로 다시 말해서 이건 2교대도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인력 여건이 비교적 나은 대규모 시설의 경우 한 200%, 그래서 가까스로 2교대를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인력 배치 여건으로는 아마 야간에 더 적은 인력을 배치할 것이고 그러면 응급 상황이나 화재 시에 더 취약할 것이라고 누구나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편 또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또 수면 시간에 똑같은 인력 배치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아마 좀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인력 배치 기준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좀 합의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향후 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데 특히 거주시설은 유형별로 3교대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러한 인력 보강을 하기 위해 예산 확보를 하려면 정확한 자료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복지부에 대해서 많이 원망을 하셨고 복지부는 의원실이나 예산당국한테 자료도 없이 업계 얘기만 듣고 얘기한다고 매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수반되지 않으면 매년 예산심사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정확한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올해도 보육 실태 조사를 비롯해서 각 사업별로 실태 조사가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하면 뭐 샘플 조사라도 실시될 텐데 정확한 근로 시간 그리고 인력 배치 현황 이런 것을 뽑아 주시는 것이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적정한 예산을 받아내는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 예산이 확보되기도 쉽지는 않지만 예산이 다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해결에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 서비스가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용자의 편의도 고려해야 되는 사업 특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과 휴게시간 부여가 서비스의 질 저하, 소비자 불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 적용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 대해서 뭐 이것저것 찾아보고 여러 현장의 얘기 들어보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보육시설에서도 물론 어렵다는 얘기들, 불가능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휴게 시간이요. 그리고 장애인 활동, 저희가 볼 때는 또 장애인 활동 보조는 그보다 더 어려운 여건일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용부에서 아마 컨설팅 한다면 거기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 또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얘도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또 우리가 취약한 이용자를 많이 돌보는 관계로 휴게 시간 중에 사고의 위험, 위기의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매뉴얼과 그런 책임에 대한 부분도 또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회복지 사업에도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제 시행되고 이것이 예상한 대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전적인 협조 부탁드리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비스의 질이 어떻게 계속 유지 내지는 고양될 거냐 이런 고민까지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 하셨고요. 약간 실태, 현황 파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 실태에 대한 자료 제출을 민간한테 요구하시는 건 아닌 거죠? 하여간 복지부가 책임 있는 거죠. 그것까지 만들어내시는 게. 네네. 예, 그러면 그동안 뭐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항상 전면에 드러나는 거 국회의원님들이시고 사실은 그러나 수면에서 수면 아래에서 모든 일을 꾸미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그리고 이제 10년간 야당의 서러움에서 집권 여당의 그런 그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 정책을 나름대로 총괄하는 전문위원으로서 요즘 새로운 그 삶의 행보를 보이고 계실 홍성대 위원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홍성대입니다. 이 말씀은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태수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정권이 교체된 지 1년이 됐죠. 저희는 이제 여당이 되면 저 같은 당뇨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될 줄 알고 많이 기대를 했는데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 야당 시절 때부터 계속 국민들께 약속했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진전하게끔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보람되고 기쁘더라고요. 예. 오늘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요. 이제 준비했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목구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죠. 예. 나무 밑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한다. 이 살이 안 맞는 일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얘기 없이 이거에 대한 이걸 건드리지 않고서는 좋은 일자리 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저는 딱 연목구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뭐 많이들 얘기하셨지만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곳이 여기고 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한 세대 정도까지는 이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가장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서 다른 어디 가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자 연목구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이제 예산하고 뭐 이제 이런 인력 지적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문제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의지를 또 다지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또 자리를 또 마련한 겁니다. 예, 분명히 하겠고요. 이제 당장 5월 달이죠. 5월 달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윤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저희 당 정책위인데요. 정책위에서 저를 소개할 때 요새 무슨 말이 수식어가 항상 붙냐면 기재부를 굉장히 싫어하는 전문위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싫어하지 않는데 이제 항상 그 예산 당국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언성 높아지고 하니까 제가 기재부를 싫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졌나 봐요. 근데 뭐 이렇게 다툼이 있습니다. 항상. 근데 이제 그걸 해야죠. 그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몫이고 그런 것들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 드리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이제 부탁 겸 이제 드리기 위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 정권이라는 것도 저도 이제 처음 여당이 되어 보니까 이 권력 구조, 정권의 권력 구조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아주 내밀하게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 정권 그러면 당정청을 얘기하죠. 근데 당정청이 물론 큰 방향에서는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요. 세부적으로 특히 정책의 우선순위 또는 심지어는 어떤 정책에 대한 찬반이 당정청에 대해 간의 입장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많고요. 사실은 당정청 각각의 내부 안에서도요. 달라요, 입장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는 정책을 놓고서 정부 내부만 보더라도 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 입장이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은 어떤 것이 그 정권의 국정과제로 잡혀 있다고 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가지는 않더라 이 얘기입니다. 즉 정권 내부에서도 설득과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제 이 말씀인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우리 정권에서 내세운 핵심 정책 목표와 아주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겁니다라는 것을 우리 정권 내부에 많이 알려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즉 임금도 현실화하고 또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근로 여건을 개선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우리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만들기 또 일자리 전환 특히 이제 청년들이 우리 복지 분야에 들어오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정책 목표인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정책 목표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하고 또 현장에 계신 전문가들 그다음에 정부가 좀 이제 그런 좀 논의들도 작업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산 투입하고 임금 올리고 인력 추가 배치하고 하면 우리 복지 분야 이 엄청난 일자리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생기고 특히 청년들이 어느 정도까지 또 올 수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뭐 추계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좀 세밀하게 좀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같이 해주시면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나가서 싸우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니 뭐 특별히 당부할 게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민주당을 지지해달라 힘을 모아달라 이런 얘기할 줄 알았더니 정책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뭐 그런 작업을 해달라 그거는 김현명 교수가 알아서 하실 거니까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시지 말고
자, 뭐 이로써 일단 그 말씀을 한마디씩 다 하셨습니다. 뭐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몇 분 정도가 하실 말씀이 있는지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오승환 회장께서 다른 일정 때문에 가셔야 돼서 뭐 사협회는 앞으로 뭘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한 10초는 너무하고 한 20초 정도. 이제 저희가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대통령 관심사항으로 청년 일자리 대체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복지부를 통해서 이 3교 대제 정책을 제안을 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기재부에서 저희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지금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이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또 우리 김영명 교수님이 추진을 점검하고 계시고 당에서도 관심이 있는데 우리 현장에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푸시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푸시를 하는 게 우리의 힘이 좀 더 많이 모아질 수 있다면 그게 기재부에서만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딱 당첨됐으면 이번에 3교 대제가 훨씬 더 빨리 정착될 수 있고 말씀드린 황서진 우리 정책위원장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임금 체계 개편 문제도 빨리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대 어떤 상황보다 좋은 여건에서 우리의 힘만 더 결집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협회와 한단협 또 협의회 같이 힘을 좀 더 많이 모아가도록 저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하여간 전체적으로 다섯 분으로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1분 정도밖에는 시간 못 드립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만 확실하게 하시고 질문이라면 누구한테 하실 건지 너무 많은 배경 설명을 하시지 말고 핵심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단체 계신 분 말고 저 뒤에 계신 네 선생님부터 네. 마이크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영아시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는 대부분 3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수당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체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라면 거기에 관련된 업종부터 또는 그 시설부터 순서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시설 같은 경우는 그게 충분히 그 직원들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나 영아시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과연 이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저는 최대 피해자는 아이들이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업종별로 또는 시설별로 그런 문제를 좀 고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특별한 질문은 아니시고 영아 시설에 좀 더 주목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 뒤에 계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간단하게 지금 강의 토론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특수교사 자격증,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저는 사찰당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도용했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그러한 감별을 해서 제가 분실한 그러니까 누가 와서 가져갔어요. 우리 집을 다 뒤져서요. 그러한 네. 것들을 발굴해 주십사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의 그 노년들을 위한 사회복지사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자격증을 찾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분 더 계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네, 원 회장님 1분입니다. 마이크 꺼집니다. 1분 후에. 네, 곽승형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장교양 분야가 34만 명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가 못 되고 있고 이것을 보건복지부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업종 특례 업종에서는 사회복지와 같이 또 장교양이 빠졌습니다. 장교양에 있어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수가가 적정 수가가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공급자들의 함성을 묵살하기 위해서 옥상옥인 재정운영위원회라는 것을 2차 5개년 계획에 이번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설들이 지금 가프랑을 걸면서 보건복지부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데모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처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다른 재정을 투입하지 않냐고 오직 보험 재정으로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보건복지부의 다른 부서의 흐름과 그 다음에 곽승영 국장님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 이런 것이 상반되는데 그 상반된 것을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주제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뭐 국장님 간단하게라도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다 끝나고? 저기 상반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상반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워낙 장기 요양 분야가 크고 좀 특수성이 있는 만큼 결국은 수렴해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기 요양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떤 로드맵을 갖고 가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하여간 뭐 나름 그 복지부 내에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 있으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편에 네, 강원도 삼척에서 온 박만호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노력은 대단하신데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면에서는 아주 지금 현장의 소리를 현장의 상황을 너무나 모르고 계신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일어섰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복지부가 좀 법을 좀 제대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대로 좀 이렇게 해주시지 않고 그냥 그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바우처 같은 경우는 75% 인건비 지급하라고 하는 지침 하나만 떡하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법에 어긋나는 것은 나몰라라 하는 이러한 것은 그 하루아침에 사회복지 현장 일선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위기를 자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예로 든다면 저희 이웃시에서 장애 활동 보조 사업을 반납을 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근로하시는 모든 분들이 근로기준법을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대로 하면은 그 수가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산을 지금 아까 그 곽수경 우리 국장님 말씀이 뭐 집계를 제대로 하고 뭐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아니 근로기준법 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계산하면 바로 나오는 걸 왜 뭐 그게 꼭 무슨 뭐 집계를 해야만 나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의지가 없고요. 그리고 왜 수행하는 기관의 모든 분들을 범법자로 몰고 나가십니까? 그거는 안 되죠. 국가가 법을 정했으면 국가부터 그거를 준수를 하셔야지 그거를 준수 안 하면서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올해까지만 해보고 안 되면 반납할 생각입니다. 네. 현재도 마이너스거든요. 이 부분을 국가가 설정한 법을 국가부터 먼저 좀 준행해달라. 딱 이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복지부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지자체 등등 법을 지켜야 되는 데가 많이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온 정현석입니다. 그 사회복지사 협회장님이 가셨는데요.
이 사회복지사협회가 그 정책적으로 활동해 주신 것 되게 감사드리고요. 이런 좋은 타임에 회장이 안 계시지만 아마 그 협회 관계자가 계시면 더 많은 사회복지사가 또 사회복지시설이 또 사회복지시설 단체들이 더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부의 곽수경 국장님께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 예산 확충을 위한 정책적 데이터를 현장에 요구하셨는데 실제로 하고 있었죠. 시설마다 운영 주체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침과 배부에 의한 인력 배치가 있는데 이용자의 구성과 운영자의 특성상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데이터를 보편적으로 취합하는 자체가 현장이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주형 복지시설의 그 이용자 수라든지 직원 배치 기준을 검토하여서 2교대나 3교대로 보편적으로 하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정부 간의 합의, 또 정부 내에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추가 근무 시간을 데이터를 조사해봤더니 현재 법에 미달할 정도의 데이터 나왔던 것만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현장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되고, 저희 제안은 이 정부의 지침이나 법의 인력 배치 기준을 맞춰서 단계적으로 3교대가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이 필요하다면 5년 내에 그 단계적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도움과 이해를 구해서 정부가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문제이고 기획조정부도 정부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태수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 시설마다 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상 마칩니다. 네네. 어쨌든 뭐 이게 상향식으로 마이크로하게 접근하지 말고 그냥 매크로하게 탑다운으로 그렇게 가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자, 그러면 뭐 손을 정말 못 들었다 이런 분 안 계신 거죠? 딱 한 분만 뭐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여 선생님 한 분 말씀 더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발제하신 분들부터 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대전에서 올라온 아동 생활시설, 그러니까 보육시설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54명의 어린이와 70년 정도의 지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아동복지시설 원장님들 이 특례업종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이 많으십니다. 모이면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언중요걸로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고요. 국가에서 그 국민을 돌봐야 될 일을 민간인들이 사재산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일한 지가 벌써 70년이 되고 더 넘어가는데, 근로기준법이나 상위법은 많이 계속 옥상옥으로 법들이 보완이 된 반면 현장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황소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의하는데요. 특히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는 동의를 하지만 현장을 살펴볼 때는 각 기관들이 감당해야 될 문제가 아마 쓰나미처럼 밀려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위법이 개정된 거에 맞게 근로기준법에 맞는 종사자들만 배치를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무를 강화시킨다는 현 정부의 그 취지에 따르다 보면 똑같이 그 경제적 자립도들이 평준화가 돼 있으면 괜찮은데,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고 그다음에 지방에는 굉장히 천차만별의 열악한 여건에서 지방정부를 끌고 가게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특히 네. 대전광역시 같은 것도 그런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지 않는 한 현장에서 원장님들이나 법인에게 직원들은 분명히 이제 소송을 걸 것이고, 저도 작년에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종사자 배치를 해줌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수천만 원을 지금 배상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잘 그럴 때 알겠습니다. 네. 강제 조항을 두면서 예,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방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네. 생각이 있으신지 박수경 국장님께 네네. 묻습니다. 하여간 아까 지자체가 지금 자체 사업으로 가지고 가는 많은 그 영역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토론자 분들로부터 실제로 나왔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아동시설을 그 소재로 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시겠지만 뭐 이 정도로 자제를 해 주신 것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 발제자이신 김현명 교수께서 뭐 마무리 발언을 곽수경 국장님께 양보를 하셨기 때문에 복지부의 입장을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또 여러 가지 뭐 오늘 말씀 들은 거를 종합적으로 들으시면서 한번 복지부의 다짐을 듣는 것으로 하는데 옆에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러시네요. 예, 그럼 한마디만 정말. 확충 얘기하다 보면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지자체 재정이 열악하니 위에서 법제도를 고쳐봤자 우리한테는 다 학생들 말로 말짱 꽝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 지금 큰 게 우리나라 전체 세입 구조가 중앙 8, 지방 2로 돼 있는데 그거를 중앙 7, 지방 3, 즉 8대 2에서 7대 3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게 이번 정부가 내세운 큰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개혁 특위가 지난주에 출범을 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중앙 지방 간의 재원 재배분 계획에 관한 플랜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재원은 안 늘려주고 자꾸 개선하세요. 그러진 않을 거다. 많이 좀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 같이 지혜를 좀 모아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단체장이 이쪽으로 돈을 안 쓸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전히 하여간 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박 국장님 뭐 어려우시지만 마무리 발언. 예. 예, 저기 뭐 여러 가지 말씀, 여러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지금 이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는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무슨 다짐을 받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료 못 낸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그냥 상향식으로 3교대만 하면 3교대로 뽑으면 되는 게 아니냐 3배수로 그럼 그것이 적정 인력인가는 어떻게 증명합니까? 사실 그렇게 예산 따기가 쉬운 것이면 벌써 다 땄습니다. 그리고 예, 근로기준법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자체에도 안내하고 지키지 않으면 뭐 이런 불이익이 따른다 뭐 이런 안내도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시설 운영자 여러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 예상되는 문제점 뭐 내놓고 이제부터 해결점을 찾아 나가자는 제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뭐 앞으로 서로 간에 그 생각 그리고 관점 거기서 오는 견해차 그리고 다양한 해법에 대한 그런 그 공유 뭐 이런 거를 위해서 많은 공식적 비공식적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뭐 아주 그냥 그 기본적인 공감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복지부와 당이 아마 또 주관할 거고 그러나 민간에 계신 여러 그 한사협을 비롯해서 단체에서도 또 주도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그동안 닫혀있던 문 하나가 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장시간 근로를 용인하는 그 부분에 대한 문이 이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고 가보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지는 사실은 또 불행하게도 아직 담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서 저녁 있는 삶은 될 것 같은데 임금이 줄거나 업무는 훨씬 강도가 높아져 가지고 배고픈 저녁 있는 삶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잘 돼가지고 몇 년 있다가 저녁 있는 삶을 통해서 사회복지의 가치를 더 높이도록 시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가족과 인간의 개인적인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저녁 있는 삶이 될 것인지 그건 하여간 현재로서는 담보할 수 없지만 저희들은 후자를 위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노력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투쟁 뭐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
네, 투쟁할 시간이 없으시다네요. 예, 어쨌든 오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논의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고 이후 더 구체적이고 더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결론을 찾기 위해서 많은 흐름들이 생길 거라고 보고 그때에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해법을 또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결론으로 갈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 주시기를 사회자로서 감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끝까지 남아주신 여러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방금 소개받은 권미혁입니다. 오늘 이 사회복지사업 특례 업종 폐지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발제를 해주시는 김현명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토론자로 참석해 주시는 오승환 회장님, 그리고 설정권 사무총장님, 또 황소진 정책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석 교수님, 곽수경 국장님 늘 오셔서 이제 아주 한 식구처럼 반가운데요. 그리고 홍성대 전문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9월에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한 바가 있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특례 업종이 폐지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회 활동을 4년 하면서 본인이 한 약속을 지키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제 특례업종 지정 폐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거에 이제 집중해야 될 때고, 그런 의미에서 시적절한 토론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 되려고 하면은 이제 단계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예산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태년 정책위원장님이 오신 거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정책위원장님은 당 정책 전체적으로 다듬고 있지만 특히 이제 보건하고 복지 부분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아까 이 자리에서 예산과 인력 부분을 확충을 돕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박수로 한번 도장을 찍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산적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 그 내용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열심히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막 도착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길동이라는 별명을 지어드리고 싶은 귀한 의원님 오셨습니다. 대전 서구갑 지역구시고 5선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전 국회 부의장을 지내셨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인사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 오면 인사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잘하는 분들이 다 먼저 하시면 뒤에 오는 사람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예. 이제 근로기준법 통과에 따라서 주 52시간 그리고 하루 8시간의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당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특히 우리 권미혁 의원님, 인재근 의원님께서 작년 9월에 이와 같은 제목의 세미나를 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이것을 추동함으로써 그 근로기준법이 통과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 인재근, 권미혁 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우리 권미혁 의원님 끝 말씀에 들었는데 역시 이렇게 시간이 단축되면 인력의 보강이나 이 초의 문제가 예산과 인력의 문제가 간단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님도 계시고 우리 정책의장님 김태년 의장님 계시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현 정부에 가서 추진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세미나 주최해 주신 권미혁 의원님, 여성 민우회 창립 멤버로서 민우회 대표, 여민회의 대표, 그리고
여성 단체 상임위원장도 하시고 우리 대선 과정에서도 후보 지정해서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 우리 최주환 우리 복지관 협회 회장님, 우리 다 여러분들 함께 뜻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네,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내빈 여러분 소개할 때 안 계셨던 우리 꽃동네대학교 오늘 좌장이시죠? 꽃동네대학교 이태수 교수님 네, 오셨죠? 네, 저 뒤에 계시고요. 네, 서울여대 우리 김진석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네, 이어서 오늘 축사 순서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님 앞으로 모셔서 네, 축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입니다. 사회복지업 특례업종 폐지의 의의와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논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님과 금미혁 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토론의 자장과 발전을 맡아주신 이태수 교수님과 김연명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장순욱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 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해 사회복지계의 발전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애써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 목표에 따라 주요 20대 국정 전략의 하나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성장 후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건전한 시장 경제와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조화를 이루어서 복지와 성장, 고용이 선순환토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포용적 복지의 주된 뜻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이러한 국정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고와 희생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야간 교대 근무로 밤낮이 바뀐 삶을 살아왔고, 재가 서비스 종사자들과 보육교사들은 하루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느라 편안히 밥 먹을 시간조차 갖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적정한 시간을 일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근로여건 개선의 출발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사회복지 거주시설의 인력을 적정 수준까지 늘리고 인건비 향상, 임금체계 개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사회복지 종사자와 관계자 여러분, 이번 법 개정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정상화에 그치지 않고 가로와 야근을 당연시하는 우리 사회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여 결국은 이용자 여러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제도 개선에 적극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면 단순히 법 개정만으로는 당장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 분야 근로여건 개선에 정부 예산이 적정하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회복지계는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에 따른 현장의 근무 형태 변화와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복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께서 해주시는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축하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 바로 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똑같은 주제로 토론을 해서 그때도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축사를 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에 제가 드린 말씀은 굉장히 오래된 어려운 과제인데 어쩌면 잘 될지도 모르겠다. 그 이유는 제가 정치권에 전에 오래 있어도 봤는데 집권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 기억에 노동환경위원회 이렇게 공동으로 단일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책 이런 토론회를 하는 거를 처음 봤다. 그래서 아마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빨리 됐어요. 저는 한 1년은 걸릴 줄 알았는데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법이 통과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축제 비슷한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할 과제에 대해서 우리 의지를 다지는 이런 게 된 것 같은데 우리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작은 거인 우리 권미혁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태년 의장님, 우리 장관님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박능구 장관님만 뵈면은 일 좀 슬슬 하시라고 뭐 이렇게 취임하신 지 몇 달 되지도 않는데 사회복지계 이제 큰 과제들을 다 해버리시면은 누가 겁나서 다음 장관 할 수 있겠냐고 그랬는데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뭐 복지부 장관을 했습니다만 장관 혼자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우리 의장님 나와 계신데 당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전 정치할 때 지금 집권당 혹은 반대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 보수 진보를 봤는데 지금 정권만큼 1년 내에 이렇게 사회복지 현안 굵직굵직한 걸 해결하고 그리고 또 아동수당 말로만 하다가 감히 기재부 기세에 눌려가지고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한 성과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계가 이렇게 영어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제 일자리 아까 의장님이 일자리 한 70~80% 복지 사회 서비스에서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이제 사회복지계 입장에서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굉장히 여기 딱 있대요. 좋은 일자리. 그래서 양 늘리기 전에 우리 장관님도 의장님 계신데 우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의 핵심이 오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후속 조치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예산을 들리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전에 있는 일자리를 좀 좋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갖고 안 되죠.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사회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된 지 1년이 됐는데 사회복지계가 이렇게 좀 활력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도 보면은 저는 사회복지법인은 소셜 앙트레프러너, 사회적 기업가 정신으로 뭐 새로운 걸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도 해야 되는데 그 기운이 좀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복지 공동체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그 과정에 또 복지부도 금년에 이제 커뮤니티 케어 이런 걸 했는데요.
그거를 커뮤니티 케어 또 지역복지 공동체라는 과정에서 자꾸 이제 사회복지계가 사회 혁신과 정신으로 무장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만들고 새로운 프로그램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좋은 일자리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마지 않고요. 또 사회복지협의 회장으로서 열심히 내가 민간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장순욱 상임대표님께서 축하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전국의 14개 여기 앞에 보면은 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한국 사회복지시설 14개가 민간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나 법에 있어서 과연 잘하고 있는지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단체라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하면서 축사회를 가름할까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특례업종 폐지에 의의 관계를 다룬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님, 권미혁 국회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우리 단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의원님 등 행사 주최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런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태우 꽃동네대학교 교수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김현명 중앙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 회장님 등 토론회를 맡아주신 토론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는 많은 의의를 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1961년 처음 도입되고 사회복지 서비스업까지 확대되면서 우리 현장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외에 초과근무 등 장시간 저임금 근로의 열악한 환경에서 고스란히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사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묵묵히 복지 성장에 일조해 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복지계 또한 당시 되어 왔던 사회복지사의 희생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워라밸 문화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약 1년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오늘 오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각 당의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 특례업종 폐지 또한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과정과 업무 시간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특례업종 폐지에 따른 서비스의 돌봄의 공백 해소, 근로환경의 개선, 인력 지원 등 후속적인 대책들이 뒤따르지 않아 아동, 노인, 장애인 거주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 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례업종 폐지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대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으나 근로시간 축소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예산, 양질의 서비스 지원 등의 부가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함께 병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책적 성과 또한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특례업종 폐지의 성과를 보다 구체화하고 앞으로 예산, 인력 확보 등의 과제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전망의 로드맵 제시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틈리업종 폐지 이행을 위한 법과 예산적 측면에서의 과제와 더불어 향후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각계각층의 발전적인 방향 설계가 이루어지는 만큼 토론자와 플로어의 다수 관계자분들의 경청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발전적인 성장을 응원하며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주관하여 주신 더불어민주당 인재긴 의원님과 권미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사회복지사의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개선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축하.